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는요. 2주 동안의 자가격리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수업 결손을 조금 보충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한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요. 우리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반응에 의한, 즉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인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을 한 가지 더 사례로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산화환원부터 조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가장 먼저 보았죠. 우리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산소를 뭐 해야지 우리 산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소를 얻는 반응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라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산소의 이동과는 반대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두 개 한 번에 기억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산화 반응만 각 기준에 따라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빠른 산화와 느린 산화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빠른 산화는 뭐였지? 그렇지. 그래서 연소 반응.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반응을 우리는 빠른 산화 연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린 산화의 대표적인 예시, 금속의 부식 반응이라고 해서, 금속이 연소되는 반응과 부식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큰 차이는 없지만 연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타는 반응이라고 했고요. 부식 같은 경우는 천천히 느리게 산화되는 반응이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봤냐면요.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프린트 내용상에서 우리 조금 역순으로 좀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봤던 건 뭐냐면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 반응, 양이온 사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의 사례로 봤던 것인데요. 금속이 있으면은 반응성이 큰 금속은 얼른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는 금속보다 반응성이 작은 경우에 이러한 금속이 버린 전자를 받고 뭐 됐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되면서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면서 석출되는 과정이 바로 대표적인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 내용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실험을 통해서 수행평가할 예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례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30페이지, 31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 결합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 또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어 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네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사실은 1학기 때 배웠어.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맞아. 기억하시죠?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금속과 비금속이 존재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MgO, 얘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은 금속이고요, 비금속이에요,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네, 요거 이온 결합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뭐 NaCl이 있어, 얘도 금속이네 얘는 비금속이네 라고 한다면 요거 역시 마찬가지 이온 결합 물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MgO, NaCl 이런 것처럼 그냥 중성의 화합물로 작성을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들이 이렇게 중성으로 각 원소가 중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 상태로 그리고 비금속은 음이온 상태로 존재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친구죠. 여러분들 주기율표 기억나나요? 자, 요거 주기율표는요, 여러분 반드시 다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다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암기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바로 금속 원소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리튬, 리, 빼 어이구 요거 아닌데? 너무 많이 그렸죠? 이렇게 좀 자를게요. 그래서 나타마, 알, 칼륨, 칼슘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서의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마그네슘 여기에 존재를 하죠. 얘 같은 경우는 1족, 2족, 13족 그리고 1주기, 2주기, 3주기라고 봤을 때 2주기 2족에 위치해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2개야.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12번이거든요. 우리 마그네슘 12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12개 있죠. 양성자 12개 있으면은 전자도 12개 있어야 돼. 전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2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선생님 지금 잘못 쓴 거 있는데 사실은 이 위에 수소랑 헬륨이 있기 때문에 여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요거 2개 얼른 버려서 그 전 주기에 있는 네온의 전자 비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버리고 이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원소라고 배웠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16족이거든요. 16족이라는 말은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있다는 뜻이야. 6개 있어.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8개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2개를 얻어와서 이 마이너스를 띄는 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MgO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마그네슘의 양이온과 산소의 음이온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어. 요거를 그냥 우리가 간편하게 MgO라고 썼던 거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온결합 물질을 왜 갑자기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 바로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를 좀 봐볼게요. 우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 우리 배웠던 적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바로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반응이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대충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주면 마그네슘 2 그리고 산화마그네슘 앞에 2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실험도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마그네슘 우리 연소시켜가지고 굉장히 밝은 빛으로 탔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자, 얘가 왜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 그냥 사실은 보시면요, 여러분 이미 봤던 것처럼 이거 연소 반응이네요, 선생님. 그래서 반응 전에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하고 있지 않았는데 산화마그네슘이 되면서 산소랑 결합했네요. 아, 요거 산소와 결합한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어차피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환원될 거야 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이미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 산화마그네슘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MgO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 형태로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가 음이온의 형태로 있단 말이야. 그럼 이들이 바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이 형태를 MgO야 라고 적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반응 전에는 이 마그네슘이 중성이었어. 근데 이 마그네슘이 반응 후에 되니까 이가 양이온이 됐네. 그러면은 중성이었다가 이가 양이온 됐어. 전자를 뭐 한 거죠? 양이온 된 거니까 전자를 잃은 거잖아. 전자를 잃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치,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산소 기체는 우리 중성이었잖아. 근데 산소 이온, 이가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뭐 한 거야?
얻은 거죠. 몇 개? 하나당 2개씩 얻은 거잖아.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뭐하고? 그치, 얻고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산소의 이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도 설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온결합 물질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각각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응 전의 중성이었던 친구들이 전자를 얻고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도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우리 그동안 했던 것처럼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따로따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자, 산화 반응식. 자, 누가 산화되고 있나요? 라고 본다면 마그네슘이 산화되고 있죠. 그럼 두 개의 마그네슘이 산화돼서 이가 양이온 되고 있어요. 이가 양이온 되고 있어요. 자, 마그네슘 한 개당 전자 2개씩 잃어버린 거죠. 그럼 2개가 반응했으니까 전자 몇 개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4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환원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자, 누가 환원되고 있어요? 그쵸. 산소 기체가 환원되고 있는 거죠. 그럼 산소 기체가 환원된다는 말은 잃어버린 요 전자 4개를 책임지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와 얻은 전자 수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마 4개의 전자를 받을 예정에 있어. 얘가 4개의 전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생성물 O2-가 2개 생기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소 원자 1개당 전자 2개씩 얻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산화환원 언제나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들을 더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전자가 이렇게 소거가 되죠. 따라서 이거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체 반응식 정리해주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 어때요?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 그대로 내려주는 거죠. 2개의 Mg 플러스와 그리고 2개의 O2-가 생기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E 플러스 E-를 그냥 EMgO라고 썼던 거야. 왜냐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산화마그네슘이 형성되는 과정 봤으니까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과정도 한번 봐야겠죠?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염화나트륨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역시 마찬가지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거든요. 얘 역시 마찬가지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1가 양이온, 얘는 1족이고요. 3족이죠. 그래서 1족이 3족 해서 1족 3주기, 그지? 그래갖고 원자가 전자 1개 있으니까 전자 하나 버리면서 1가 양이온 되는 친구고요. 자, 염소 같은 경우는 17쪽입니다. 그러니까 17쪽이면 원자가 전자 7개 있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전자 하나 얻어와야겠다라고 해서 C의 마이너스의 형태를 띠는 친구입니다. 자, 얘는 어떤 물질로부터 형성이 되냐면 나트륨 금속과 그리고 Cl2 기체, 요 두 물질이 만나서 바로 NaCl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대충 개수를 맞춰보면 Cl2, 그러니까 염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은 2개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나트륨도 2개 반응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전자의 이동을 조금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은 염화나트륨을 2개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으로, 그리고 염소는요 이렇게 염소 음이온으로 돼 있을 거고요.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을 예정에 있는 거지. 자, 그럼 반응 전에 봐봐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중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성이 뭐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중성이었는데 Na 플러스가 됐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 된 거야. 전자 뭐 한 거야? 전자 잃고 산화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Cl2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Cl-가 된 거잖아. 중성이었는데 음이온이 됐어. 전자 뭐 하고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얘는 전자
얻어서 얻고 환원된 거야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산화와 환원 반응을 한번 따로따로 또 적어봅시다. 그럼 산화 과정. 산화. 누가 산화되고 있다고요? 나트륨이 지금 산화되고 있죠. 그럼 두 개의 나트륨이 산화됐대. Na 플러스가 되었대. 그러면서 전자 몇 개 버렸어? 나트륨 원자 한 개당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두 개 반응했으니까 두 개 버렸겠죠. 그죠? 그럼 환원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Cl2가 환원되고 있어요. 얘가 환원된다는 얘기는 전자 얻은 거야. 나트륨이 버린 전자 요 두 개의 전자 책임지고 얼른 받아줘야겠죠? 얘가 받아주면 E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얘 받아서 염소 음이온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러한 산화와 환원 반응은요,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전자가 샥샥 소거가 되고요. 소거된 전자까지 해서 전체 반응식 한번 적어보면요.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Cl2랑 반응하면 Na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돼. 라고 하는 거. 그동안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썼던 거를 NaCl로 썼던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 따로따로 적어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여러분들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의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반응, 즉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을 좀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다음 내용으로 34페이지 보시면 생명현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 산화환원 반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왔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꾼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주제로 산화환원 반응의 대단원을 조금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요, 바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라는 내용인데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도 그리고 지구과학 시간에도 아마 많이 접해봤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이제 포도당과 C6H12O6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리고 산소기체를 내뿜는 반응이야 라고 해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거 대충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보면 포도당에 탄소가 6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를 공급해주는 반응 전에 이산화탄소가 6개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반응 후에 봤더니 수소 원자는 1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해주는 물이 총 6개 있으면 6, 2, 12,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산소 같은 경우 어떤가요? 반응 전에 총 산소 원자의 수는요, 6, 2, 12 더하기 6개 해가지고 총 18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 있으면 돼? 총 산소 원자 12개 있으면 된다. 따라서 산소 원자 12개 되기 위해서는 산소 기체가 6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왜 산화환원과 관련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왜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일단은 우리 요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 과정이 왜 산화환원과 관련이 있냐. 지금 보시면요, 얘를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산소 원자가 있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요, 산소 원자가 어떤 건 붙어 있지 않았다가 반응 후에 보니까 산소 원자가 붙어 있어. 그래서 산화됐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모든 분자들이 전부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과정에서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누가 산소를 얻었다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원이라는 화학원을 배우면요, 각각의 원소의 산화수를 계산해서 이들이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탄소와 수소
다시 탄소와 산소의 이 결합의 비율을 조금 볼게요. 보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한 개당 산소 2개씩 결합을 하고 있죠. 1대2로 결합을 하고 있다. 근데 반응을 하고 났더니 탄소랑 산소가 구성되어 있는 결합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6대6이니까 1대1이야. 반응 전에는 탄소 한 개가 산소 2개랑 결합하고 있었는데요. 반응 후에 보니까 탄소 한 개가 산소 1개랑 결합하고 있어? 요거 그러면은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서 산소 원자가 하나가 분리된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요 반응이 일어나면 포도당이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린 반응이 일어났어. 바로 환원되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무조건 누군가 환원됐으면 누군가는 산화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있던 H2O 물이 바로 산화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의 동시성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일단은 광합성에 대한 내용은요, 누가 환원됐고 누가 산화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 역반응 있죠? 바로 포도당이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되는 이러한 반응을요,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부르죠. 세포호흡.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은요 서로 역반응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왜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꾼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옛날에 원시바다를 좀 그려봤어. 자, 이게 원시바다야, 원시바다. 자, 원시바다가 있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짠, 햇님. 자, 햇님이 조금 있습니다. 햇님. 자, 옛날에는요 우리 육상 생물이 살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원시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동물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뼈가 없고 화석화 과정이 일어나기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화석을 관찰하기 찾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이 조금 발견이 됐냐면요, 남세균 이런 거와 같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이러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세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기체를 열심히 내뿜는 거야. 그럼 산소기체가 내뿜으니까 바닷속에 열심히 산소기체의 농도가 채워지고요. 더 이상 바닷물에 산소가 녹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밖으로 바로 산소가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아있던 산소가 조금씩 나오면서 대기의 조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산소기체가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이러한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산소기체는요, 대기 속에 산소기체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대기의 조성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산소기체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무엇을 생성을 하냐면요, 자외선을 받잖아? 그럼 이 산소기체들이 만나서 O3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요. 자, 이 O3의 이름은요 바로 오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성층권에 우리 자외선을 막아주는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 그래서 오존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던 산소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고 다시 결합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성층권의 오존층을 이렇게 쓱 하고 형성을 한다. 근데 이러한 오존층은요, 오존층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이 스물스물 어떻게 합니까? 육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산소기체의 생성, 즉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의 생성이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생성되게 되는 것을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바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광합성이 무려 육상생물이 출현의 계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육상생물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화론에 따르면. 자, 이래갖고 이렇게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마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화석연료와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살았던 이 육상생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생물이나 아니면 뭐 양치식물 이러한 나무 같은 것들이 과거의 지지시대에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땅속에 묻히죠. 그럼 얘네들이 화석화 작용에 의해서 화석이 될 수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화석 연료는요,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즉 연소돼서 굉장히 많은 열과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를 우리가 현재 와서는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산소기체랑 반응에 즉 연소되면요, 어떠한 물질이 생성이 될까? 우리 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랑 반응해서 완전 연소되면 CO2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완전 연소하면요, 바로 H2O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화석연료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인 걸 통해서 화석연료는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거꾸로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화석연료가 산소기체랑 반응하면서 산화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과정이 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산화환원 반응이냐? 자, 이러한 화석연료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화력발전소에서 이런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지금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런 화석연료 난방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땠어요?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면서 우리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의 연속 반응,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이 바로 우리 삶이 윤택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류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뭘 본다고 했냐면요, 바로 철의 재련 과정을 조금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철의 재련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번. 철의 재련. 자, 철의 재련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철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우리 지구상의 철은요, 얘가 그냥 가만히 철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칼카나마 아라 천리 보시면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크니까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고요. 이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위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Fe2O3라고 하는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인 거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얘는 철의 양이온 상태, 그리고 산소의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대충 반응식 그냥 완성시켜 보면요, 여기 4, 3, 2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다. 아무튼 간에 일반적으로 산화철, 즉 이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는 철, 광석의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철의 재련이냐면요, 산화철의 형태로 있었던,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있던 이런 산화철 철광석을요,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세 개를 떼어내서 철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산화철의 환원 과정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커다란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높은 열로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 자, 한쪽에서는요, 약간의 건조한 산소기체를 조금 부어주고요, 이렇게 주입을 해주고요.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철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조금 만들어준다고 칩시다. 자, 여기다 뭐를 조금 넣어볼 거냐면요, 바로 재료가 되는 우리 자연계의
산화철을 넣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탄소 덩어리라고 불리는 코크스. 코크스는요, 탄소 덩어리야. 그래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집어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단 먼저 발생을 하냐면요. 일단 여기 있는 코크스가 사실은 사방에 막혀있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산소기체를 주입해 준다고 해도 산소기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즉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요,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CO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대충 계속 맞춰보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우리 저번에 했잖아, 이거 그지? 불안정한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얼른 뭐 하고 싶다? 주변에 산소를 가진 이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의 산소를 얼른 잡아와서 이산화탄소로 되고 싶어하는 친구야 라고 여러분들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산화철이 있어. 이렇게 산화철이 있어. 그러면은 주변에 일산화탄소가 이 산화철과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산소를 떼어냅니다. 자, 일산화탄소는요, 얘는 산소 하나를 받아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어요. 즉, 일산화탄소가 뗄 수 있는 산소는요, 총 3개인 거야. 1개인 거야. 이거 하나당 산소 하나를 뗄 수 있어요. 근데 산화철한테는 산소가 총 3개가 붙어 있죠. 그럼 일산화탄소 몇 개가 덤벼들어야 요 3개를 다 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3개가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3개가 산화철에 있는 산소 3개를 전부 잡아먹어서 3개의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철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의 철로 남게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바로 이 과정이 철이 재련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재련 과정에서 바로 이 철을 환원시키는, 이렇게 산소와 분리시켜서 환원시키는 물질이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즉 자기는 산화하면서 바로 산화철을요 환원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산화환원에 의해서 철이 재련되는 과정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은요 바로 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돼서 사용될 예정에 있겠죠. 그죠? 이러한 철 어디에 쓰나요? 정말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건물의 철근. 그래서 우리 내진 설계할 때 철근을 굉장히 잘 쌓아야 내진 설계를 우리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건물의 철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사용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이것 또한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화환원 반응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대한 내용까지 마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거기 일상생활에서의 산화하는 반응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사과를 깎아놓으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 손난로 안에 이렇게 흔드는 그 손난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철가루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흔들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접촉이 커지면서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산화하는 반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산화하는 반응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빨리 얼른 코로나가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른 지나가서 우리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